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끝냈어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물건은 고쳐 쓰고 두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옛말이 한 번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거나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으며 무언가 하고 싶은 꿈도 없었어요. 4년 제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했지만 30번을 넘게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시리에 빠지자 아버지가 사무소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무실 일을 많이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8살의 친한 친구가 자신의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나온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도 신부를 소개시켜 준다고 나와 썼나 보더군요. 본의 아니게 첫 만남에 2대2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 셈이었죠. 나중에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둘이 만남을 연결하기로 친구 부부가 약속한 자리에 어때요? 여기는 제 친구남 연수구에서 왔어요. 이쪽은 남편 친구가 맡아주고 이렇게 서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둘 다 마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오늘 만났는데 어떨까요? 더블 데이트? 남편의 첫인상은 키가 180cm를 넘어서 크고 남자다운 용모라고 해요. 친구 말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무 경험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나를 만난 당시에는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이 평소 창밖에만 있는 것과는 달리 그는 어른 같은 남자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능동적이었어요. 부담 영양 회사에서 기다리며 겨울이면 출퇴근 길에 함께한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오던 남자였어요. 연수 약을 우싸하면서 귀작하고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의 수뇌부에 흔들리며 4년을 사귀었어요. 그동안 서로 집안의 인사를 가기도 하고 남편은 제 응원으로 힘입어 야단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남편과의 사이를 반대했어요. 학벌도 낮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며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나 남편이 조금씩 노력하고 인정을 꾸준히 보여주고 결국에는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적과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은 제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동기가 되었고 결혼 시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 있는 시댁은 2개의 방밖에 없어서 거주하기가 어려웠고 친정은 남편의 직장과 멀어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퇴직금을 받으셔서 즉시 그 돈을 내어주시며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세무사 사무실도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거죠. 그 덕분에 살림이 없었지만 신혼 때부터 돈을 절약하여 모을 수 있었어요. 결혼 2년 뒤 첫째 딸이 태어나고 친정 아버지는 첫 손주를 만나보셨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매우 갑작스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험한 상태로 떠나셨죠. 그 결과 아버지 사무실은 닫혔고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겨진 친정 엄마가 걱정이 돼서 자주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친정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2~3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방문해 땅을 밟았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나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남자는 여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귀찮게 해라는 노래가 산말투 시 하나 안 틀리게 딱 남편 얘기였어요. 처음 연애할 때는 밤하늘에 별 2달 돋았다 준 날 정도로 씩씩하다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 애기가 된 것처럼 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후에 한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라며 친정에도 자주 못 가겠습니다. 여보,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49제 막진했소. 아주검 혼자 조기가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저번 주에는 한 번도 안 갔은데 이번 주는 친정에 며칠 있다 온다고 왜 못 가게 해요? 당신 또 며칠 갔으면 내 밥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엄마 생신. 울잖아. 꼭 알겠어요. 밥이랑 반찬 해 놓고 갈 거예요. 어머님, 3시에는 시댁에 갈 거예요. 자취생활을 몇 년 한 사람이라 밥도 없으면 못 먹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아버지를 돕고 해서 잘 몰랐었는데 집안이 많아지니까 남편의 요구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정엄마가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자 내 걱정은 말라고 하시며 아이와 남편 더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더 큰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50대가 되었고 친정 어머님과 시어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이번 명절 때에는 어머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30만 원을 드리고 매년 이 말씀을 꼭 해야겠어요. 당신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장인 어른께서 주신 재산도 있으시니까 이런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차라리 나물이라도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왜 항상 내가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결국에는 당신 어머님도 충전에 더 드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괜찮지 않을까요? 결혼한 지 19년이 되는 동안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최우선으로 생각되었죠. 천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편하게 혼자 사시겠다며 결혼을 권하지 않으셔서 따로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친정 엄마가 만들어 보이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가자고 하자 제가 엄마를 찾아가는 일이 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엄마는 지난 16년 동안 취미 생활에 열중하고 친구들과의 만남 및 여행으로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많은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이 들면서 기력이 부서지는 게 느껴져요. 많이 약하게 해주셨어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좋아하셨어요. 와와니, 어서 오세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따라 안색이 파리 한 마리 같아요. 좋아요. 그냥 요즘에 손과 발이 저리고 또 뻣뻣해요. 신마 주로 가야겠네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부모님 선물로 산 거예요. 무화과 맛있게 끈 혼마. 엄마에게 무화과를 건네줬던 때 갑자기 팔이 더 쉬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팔을 어루만지려니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다리가 떨리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이 최근 1에서 2년 동안 자주 있었대요.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 않아서요. 근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의 한쪽 팔만 그러우시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양쪽 모두 떨리고 뻣뻣한가요? 그 증상은 양쪽 팔 다 그러시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중세만으로 정확한 진단 내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뇌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소개받아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진료 예약이 가능해졌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 달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검사 결과 엄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받으셨나요? 치매와 더불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병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병은 팔다리가 점차 굳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증상이 더 악화되고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혀까지 굳을 수 있다고 하며 엄마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재활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치매가 함께 발병할 확률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40%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에 엄마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명의를 잃을 때까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했고 편안히 죽고 싶었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두 눈이 부어서 울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요양보험에 가입해 두셨다고 했어요. 치매나 활동 능력 상실 시 간병 자금이나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식이 단 한 명인데도 엄마를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을 찾아다니셔야 하고 걷기가 불편해져서 보호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하였고, 여보, 엄마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셔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치료와 약물 복용 단계를 거치고 계시지만 앞으로 혼자 걷지 못할 수도 있어 옆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국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자식인 저 혼자 있고 당신처럼 형제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돌봐야겠죠. 우리 집에서는 8도가 안 돼 당신의 시조는 2위에 올랐고 무진이는 도고가 됐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이 집에서는 간병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없겠지. 그러면 내가 친정에 가서 간병을 받게 할까? 그러면 괜찮을까? 요양병원은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들도 상주하고 있고 그런 요양대원을 알아보는 것은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보호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엄마를 방치해도 된다는 소리냐?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저는 요양병원을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아요. 요새의 시설은 최첨단이고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아봐야 하고 그런 얘기만 친정에서 나오면 반대 의견을 내는 남편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양 병원 얘기를 듣고 결심해서 저도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엄마도 파킨슨 신점은 요양병원에 오셨더라고요. 마침 친정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1등급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엄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봤어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최신식 시설로 지어진 병원이었습니다. 24시간의 응급실 대기실이 있고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파킨슨 전문인 만큼 모든 문턱이 없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응급 호출벨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내친김에 상담을 받았더니 통합 파킨슨병의 중 124.0등급 척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방치료, 재활치료, 명상 프로그램, 영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여 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처음 방문한 요양병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감탄을 표현했지만 가족이 옆에서 보살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희주와 무지는 고등학생이며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희주는 중학교 때 매일 도시락 2개를 싸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와준다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는 편하지만 집에서 병원을 통원 다니는 것이 내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걷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가 옆에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에게는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해주고 싶어요. 진짜 해준 게 없어서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우리 딸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아? 내가 알기에는 괜찮아요. 남편에게도 요양병원을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요즘 요양병원은 실버타운처럼 멋진 곳이 많아요. 장모님은 재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간병인을 고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은 아이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사춘기의 공부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장녀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혼자가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방도 참 생각했지만 한 방으로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돈 문제가 중요합니다. 남편과 친정엄마와 간병 문제로 한동안 논쟁을 지속했지만 결국 엄마의 결정으로 유용히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을 알아차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다니거나 활동할 때 불편함을 느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뵙기를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병원에 엄마를 두고 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울음을 하고 왔습니다. 엄마가 유형병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 지 1년이 넘고 아이들도 고3, 고2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저를 나무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데 무슨 유나를 떠나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됐는데 한 번만 방문하고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말이 안 돼서 얼마나 상처받고 억울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색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오, 그래? 왜 그래? 엄마가 한쪽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인공관절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무릎이 심각한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에 관한 어려움은 작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연세로 인해 견뎌내기 어렵다는 건 약간의 곤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쳤고 스스로 1달 정도의 입원을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회복 속도가 빨라 20일 만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병원에서 뛰쳐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병원에 가서 살피고 가 너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정정하셨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야. 혼자 날렸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쿨하게 괜찮으시다고 하시고요. 어부 우리 엄마 어때요? 고생 많이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어 우리 엄마를 치에 모시려고 했을 때 안 된다며?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도 잘 되셨고 예후도 좋은데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은 돈도 있고 잘 사셔서잖아. 우리 엄마는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 젊을 때부터 노동력이 많고 비교할 수 없어요. 팔았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은 듣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어머니 반대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으니 이틀 만에 남편이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분명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알죠? 여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병원 진료 예약 중이고 이저지 또 수술을 해야 해요. 당신이 2시간 동안 부인과 병원에 다녀온 상황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님 집으로 데려와서요? 엊그제 얘기했잖아. 난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내가 반대했었잖아. 나 지금 우리 엄마 양육 담당이 되어야 하고 애들은 중간에 두고 있다. 한두 가지 챙길 게 있어. 어머니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 병원 가는 것은 누가 가면 좋을까? 난 바빠야 해. 게다가 내 동생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서 노는 당신도 함께 가야 해. 집에선 현재 뭐 하고 있어? 날씨가 참 좋아서. 나랑 같이 나가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일도 있고 어머니랑 함께 나가볼까? 우리 부모님 다 병이랑 노쇼하고 있고 어머님도 자율퇴원 유만이잖아. 병원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차를 타면 10분 거리고 꼭 우리 집에 데려와야 해. 당신이 부모님에게 할 말이야. 부모님도 수술 후에 집에 모실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엄마가 우리 집에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집에 모실 수도 있어. 그런데 반대로 의견이 분분해. 장모님과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만만치 않아. 우람한 수술이고 경우가 다르지 큰 논리야. 누가 봐도 우람한 증세가 더 심각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생으로 한창 공부에 예민한 시기에 보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당신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돌봐라는 건 말이 돼? 여보, 우리 엄마는 너무 고생해서 자식으로서 효도를 받아야 돼. 고생한 장모님이랑 같아서 울 엄마가 고생했다고 말한 거야. 누가 그래? 당신과 함께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진짜로 자기 집이 제일 이기적이다. 본인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내 부모도 귀하게 여겨야지. 왜 매번 비교하고 내 친척들을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무시하더군요. 매번 분리암은 꼭 하는 짓이죠. 시어머니는 혼자서 병원에 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 속도가 빠를지라도 70대 노인이 큰 수술을 받았으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만 해서 병이나 병원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엄마가 요양병원에 갈 수 없었던 2주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 약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날로 교환치료와 함께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요양병원에 가려는 생각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게 무시하는 남편을 보며 나도 똑같이 그럴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결국 남편은 낚시 약속을 잡고 저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친정엄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하니 엄마가 얼마나 활기차게 계시는지 웃으며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셨는지 많이 느꼈어요. 1년 넘게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주변에 친해진 분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가을을 맞아 음악회를 열었는데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배웠다고 자랑하셨어요. 음악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다가 늦은 밤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자기 방에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거실로 나갔는데 거기엔 남편만 계셨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네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해요? 엄마야. 요양병원 다니러 다녀왔단 말씀이세요? 당신이 많이 말했던 부시에는 저가 가서 말고 엄마가 재활치료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엄마에게 미리 말해야지. 당신이 약속 같은 거 안 가도록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무시하지 말고 쉬게 해주어야죠. 나 쉬게 해줄 필요 없어. 자식을 고생시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나 약속을 핑계로 하고 말로만 효도하는 당신보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어. 말을 잘 한다고 해봤자. 그럼 제가 쉬게 하는 건 어때요? 장모도 부모니까요. 너는 자기 자신을 테니 나는 남자니까 다루지. 어떻게 큰딸까지 있는 남자가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고 싶니? 우리 딸이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진짜로 끔찍할 정도로 헛소리 그만하고 한동안 요양병원에 가는 거 금지야. 우리 집안의 일에 신경 써야 하고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네. 휘찰나적으로 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안일은 울엄마 일은 집안이란 말이야. 줄가위인데 친정에서 벗어나 여지 20년 동안 서비스를 아직도 모르는 당신이 그것을 가만히 참고 있으니 끝도 없는 일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집안일도 아닌 그 친정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부모님이라고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언제 결혼할 때까지 집회 달라고 했어.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당신이 잘나긴 얼마나 잘난다고 생각해? 내 딸보다 학력도 별로이고 재산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어? 누가 가난해 보이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집안을 해줬다고 얼마나 생색이 나는지. 누가 보면 한 재산을 주는 줄 알겠어. 당신은 지금 너무 지나쳤어. 그럼 그 생색 부린 집에서 당장 나가 짐 쌌으니까 왜 내가 나걸지. 오늘도 그래. 우리 엄마를 버리고 너희 엄마를 홀랑 챙기고 당신 진짜 나쁜 년이야. 알아.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탄타를 밝힐 수 있지만 너는 너의 어머니를 방치하고 놀러간 것이었다. 너는 더 나쁜 사람이야. 너무 구봤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야. 누구를 맘대로 할 문제가 아니야. 둘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더군요. 아이들은 2층에서 내려와 우리 부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어나서 들은 것 같더군요. 나는 울며 별꼴을 다 보고 살아서 남편에게 떠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지 얼굴이 성기가 되어서 집을 나갔어요. 평소와 같았다면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사퇴를 죽일 생각이었겠지만 남편이 친정 부모님 고마움도 모르고 도리어 20년간 열등감을 가지고 찌질하게 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올라왔어요. 여태껏 친정 얘기를 하면 모든 반대만 하고 챙기지도 않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어요. 저와 대판 싸운 후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저히 택으로 갔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문을 쾅 닫고 유난을 떨며 짐을 옮기는 모습이 유치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닷새가 지났을 무렵 딸이랑 아들이 집안 물품이랑 냉장고 반찬을 챙겨 나가는 걸 봤어요. 희주, 무진아, 물건 내려놓고 이리 와. 어디 가는 거야? 앱만 타고 가?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남편이 가져간 물건이나 집 반찬을 들고 오라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밖에 나가도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도 19살과 18살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고 오이 안 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는 했는지 그 뒤론 심부름을 안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남편을 만나고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반성하는 것과 관련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왔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집에 올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자기에게 사과하게 될 거라고 대답한 것이죠. 거래 키가 안 들어와서 막혀있는 동안 아들아, 너 나중에 와이프랑 싸우게 될 거야? 중간에 자기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지지해 줄 테니 내가 알아주겠지. 넌 결혼한 와이프 브라운은 서울에서 예쁘다 이렇게만 해줄 건데.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잘 자랐네. 늙어보도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제것 출연하는데 누나는 아빠가 올라오면 안 받는다고 했어. 아이들은 아마도 남편이 저와 싸우고 삐져서 가출한 게 아닐까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모두 어른인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라고 하리라는 걸 기대하다니. 남편이 김칫국을 혼자 다 마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욱 용서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끝까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고 내가 틀렸다고 고함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있었고 남편과 싸우다 보니 2주 만에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롭게 처방받은 약이 맞지 않아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행동과 능력이 크게 약해져 몸이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비틀거리더니 보폭이 좁아져 혼자 다니기 힘들어 보였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병이 상당히 악화된 걸 보니 혹시나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섰어요. 시집가서 남편 반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안 되겠어서 엄마를 모셔와서 집에 왔어요. 처음에는 계속 병원에 계시하고 제가 돌보게 해달라 눈물로 호소했더니 어렵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1년 넘게 외할머니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 병세가 심각해 보였나 봐요. 진짜 엄마 말대로 외할머니가 할머니보다 더 심각하게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하니 너희들도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게 보인다면 꼭 도와주거나 저를 불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몇 주 동안 안 보이자 엄마는 왜 최사방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셨는지. 요즘은 시댁에서 함께 지내야 해요.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친정을 무시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혼을 실제로 결심하기가 마음에 걸렸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느꼈죠.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미 2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원을 받으며 꾸준한 치료가 효과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전에 있을 때보다 상태가 더 좋다고 하셨고요. 특히 손주들의 사랑받고 제가 함께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돌봐주고 경계해야 했는데 다 신보가 못된 남편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원망스러워 쓰기 시작해요. 잠깐 장을 보러 갔다 온다고 아들에게 친정 엄마를 부탁하고 외출했습니다. 2시간 안에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죽은 독이 유용하더군요. 그런데 1층 엄마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문님, 우리 엄마는 일찍 혼자가 되시고 시장 행사부터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지금 한쪽 무릎 수술 후에 다른 무릎까지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심각하면 못 고르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즉 사람이 저희 엄마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엄마 집에 있습니다. 최서방 사시던 어르신이 그렇게 아프시다니 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내용을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은 엄마를 위한 간병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장모님은 여기 머물 필요가 없고 우리 엄마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오래되어 방치된 곳이라 깔끔하지 않습니다. 장모님도 원래 있던 요양병원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곳은 가깝고 자연환경이 좋으며 전문 의료진이 계속 돌봐주고 있어 치료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조 어머니가 올 때마다 갑갑하다고 하여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그 외에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 대한 비방적인 언급을 가방에 들고 오지 않도록 하세요. 늘어놓으며 사정사정하는 남편을 보니 천년의 정도 있다가 사라질 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다는 말에 놀라셨는지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엄마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 말던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조정하려는 최악의 쓰레기를 이때까지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물새워 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쉬고 계세요. 놀라실 유전이 없으니까. 남편은 제가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와 말을 하자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토닥이며 안심시키고 남편을 꾸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나왔어요. 거친 말이 아닌가 봐요. 우리 윤,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집에는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소설 같은 얘기가 뭔지 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심신한 정도 이제 맞춰놓았는데 환자 앞에서 무슨 짓이야? 내가 내 집인데 더 볼 일이 있어 왔다. 왜 소설이나 과거에 대해 시키는 얘기지?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니? 나 혼자 잘 지내는 거면 충분하지 않아? 왜 다른 사람의 일을 신경 써야 해? 이제 내 집 일과 무관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의 일에 집착하거나 남에게 책임주거나 많은 일이 따지도 남 일은 해야 해와도 모른 척 수튼 얘가 가다 보 마늘 다짜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라이틴이야. 요새 그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워낙 뉴스에서 보였잖아. 내가 글을 안 읽어서 무식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런 사회 이슈를 알기가 어렵겠지. 이게 서강하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일주 먹을 만한 것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남편이 나를 위협하며 나서자 아들이 나타나서 제재해줬어. 엄마, 괜찮아. 아빠를 부숴줄게. 엄마, 터져버려. 너희 엄마가 선을 넘었어.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때려야 한다던가? 아빠, 진짜 실망이야. 지질함에 극치네. 너, 이뇨 속 아파트 말버릇이 뭐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런 제안만 배우지. 애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나온 자식들 키워. 언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이 얘기한 것을 듣고 나니
아마도 한쪽 무릎을 수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감 병준 비해하는 집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이럴 때는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지요. 개념이 없어요. 며느리라는 계집아베의 말을 듣는데 친정 엄마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하던 모습이 겹쳐 분노가 폭발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요.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어도 나는 우리 자식들의 아빠니까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내가 당신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파출부나 간병인인데 왜 끝까지 너만 알고 나를 어떻게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시집온 며느리들 중에서 10만 분에도 못 미치는데 살아야겠어요. 더한 쇠이드살이도 많이 하고 살아. 부려먹다니 두구로 이상한 사람 취급할. 내가 20년 시집와서 어디마 편하게 명절 때 친정을 가봤니? 자신으로서 회반이 매번 시대 위래 시댁 식구들 대소사 다 챙겨가며 친정일을 항상 뒷전이었어. 울엄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자신으로 타겠다는데 당신은 끝까지 보니 넌 마마 중요하지. 당신이 아주 대단한 효자라 100번 양보한 다쳐. 20년간 말로만 효도한다고 소리쳤지만 당신 나 도련님이 나 진짜 시어머님한테 자신 노르든 했니? 병원비를 내고 용돈을 주는 것? 그걸 남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어떤 꽃을 좋아하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 최근에 가고 싶어 하신 여행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안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다니 어머니와 대화라는 것은 5분도 버거울 만큼 안 하고 결국 당신은 자신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게 제일 만만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내 효도는 내가 하는 것이야.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 쉬지도 않고 부터 파출부. 간병이 시급한 이기적인 너 같은 사람과 더 이상 부부 안 될 것 같아. 나는 엄마만 엄마다. 그리고 나도 각자 모셔. 누가 이혼한다는 거야 내 사전에. 이유는 결코 없었어요. 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과 대립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야자를 마친 후였고 돌아온 딸도 아들과 함께 저희 옆을 지켰지만 180cm를 넘는 남편이 저를 붙잡고 흔들며 어떤 말도 못하게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덕분에 넘어져 왼손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그렇게 무섭게 행동하는 거야?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아서 덜컥 집을 나갔고 그게 결국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배우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날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후로 아버지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분개하여 부동산 등의 증거가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제 명의에 된 집과 남편 명의에 된 집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했던지라 제가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어 6대 4로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로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저를 택하여 부모 양육권을 부여받았기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불리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가족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소송을 취해 주세요. 왜 이혼을 해야 하고 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련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 정도 지난 지금 처녀 시절에 했던 사무보조 경력을 활용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빴던 시기에 임시로 출근하는 것이었지만 경력 단절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일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엄마는 증세가 악화돼 보조기구 없이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다시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쾌차하셨나요? 집에 있는 정도로는 쾌차를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간병인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해주시고요. 아마 요양병원에 계속 홀로 계셨다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루빨리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부부는 죄송하지만 이제 만족스러운 상황이 괜찮다 여기고 있어요.
큰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되어 독립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얼마 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생각보다 어려움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가족 구성원 중 한 자리가 비어서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얘기를 듣니 시어머니는 추가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한쪽 무릎 수술이 성공하지 않아서 재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현재는 이동 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과 단둘이 살면서 병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할 바가 뭐 있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면 따로 연락해보라는데, 더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또 당신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서 매번 찾아오는지요. 넋두리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보냈기에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있을 때 잘 챙겨주세요. 전 남편처럼 가족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이 많이 남고 한이 되나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노력과 수고로움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